대외무역법 2장 무역관리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대외무역법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법의 체제라든지 법의 목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과 법, 즉 법은 무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법이란 것이 어떠한 종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한번 살펴봤죠. 그것이 이제 근데 이제 법이란 것은 결국은 이제 사회규범이고 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회규범을 정형화한 것이고 또 그 법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무역에 의해서 법이란 것이 그러면 뭐냐? 어떤 결론적으로 뭡니까?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고 그 규범을 지키는 한 나에게는 특별한 제재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어떤 개념 정립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법이죠. 그죠?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법이다. 그러면 이제 무역에 관련돼서 뭔가를 통제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뉘앙스가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무역법 같은 것도 이제 한 15개의 이제 조항 큰 굵직한 주제로 되어 있고 이제 그 내에서 어떤 무역을 갖다가 통제하는 거죠. 그죠? 무역을 통제한다. 근데 이제 이 무역을 통제한다는 의미는요. 지금은 이제 통제의 의미가 굉장히 좀 축소되었죠. 왜 그러냐면요. 무역 자유화의 바람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규율해 놓은 거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해방 이후에는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무역은 그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무역 통제에서 통제에 이제 역점을 두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6년 미군정이 이제 군정법령을 갖다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외국 간 모든 화물과 재산의 움직임을 미군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통제적인, 그죠? 통제적인, 즉 무역에 관한 법이란 것이 굉장히 무역의 어떤 행위 자체를, 무역 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개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쭉 그렇게 시작돼서 한 10년이 흐른 이제 1957년경에요. 우리가 이제 수출을 진흥하게 됐고요, 그죠? 그때 이제 수출을 진흥하면서 이제 국제수지 균형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그 당시에 무역법을 제정을 시행했습니다. 1957년에. 그 다음에 이제 1967년이죠. 그럼 또 10년이 흐르는 10년씩 흐르면서 뭔가 많은 임프루먼트가 있었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무역거래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무역거래법 1967년에 무역거래법이 한 20년간 지속되다가요. 1987년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무역 환경이 변하게 된 거죠.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무역을 이제 통제하는 무역이었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서 자유무역의 어떤 속도가 더 정대되었는 거죠. 그죠? 자유무역의 이제 각종 라운드들이 가트 체제 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한 많은 라운드들이
자유무역을 향한 어떤 그 재촉을 했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종래의 수입 금지 원칙, 뭐, 처음에는 전부 다 뭐냐면은, 파지티브였죠. 요, 허용된 것, 허용하는 것 말고는 전부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파지티브적인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파지티브적인 것은 거의 이제 금지죠. 요것만, 즉, 명시해 놓은 것만, 허락을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파지티브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수입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통제적인 무역 관리였죠. 1987년까지는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무역 수입 자유화가 이제 일부 각각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87년, 86년, 대외무역법을 갖다가 제정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변천을 1986년에 이제 대외무역법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제 2020년 3월에 다시 이제 개정을 해서 2020년 6월에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이제 이러한 대외무역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국내법적으로 무역에 관한 법에 아주 3대 있자면 대외무역법이 있고 외환거래법, 그 다음 관세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죠?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 보면 봅시다.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그 밖에도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접으로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출과 관해서 무역보험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죠? 그 다음에 자유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재법, 자유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또 무역관계 법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보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역관리의 의의와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의 의미와 형태사, 무역이다. 이거 무역이다. International Commerce, 즉, 무역. International Commerce이라는 것은 뭐냐. 무역이 물론 이제 100% 또 이게 International만은 국내 무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역은 그냥 이렇게 서로 간, 거래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국내 무역과 국제 무역으로, 나누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국내 무역을 이렇게 국내 무역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국제무역만을 우리가 무역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해한 국가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거래입니다. 특히 재화 및 서비스의 교육을 한다. 재화라는 상품을 이야기하고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금융도 있고 음식도 있고 요식업도 있고 뭐 법률도 있고 의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라 통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어나는 이런 경제 거래를 갖다가 상해한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경제 거래를 우리 인터내셔널 커머스이다,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의 주체는
무역의 주체는 우리가 무역의 주체를 subject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무역의 객체는 object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무역의 객체,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재화, 용역, 재화라는 것은 물건을 이야기하죠. commodity를 이야기하고 용역,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죠? 우리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는 것은 뭐 어떤 우리 SNS 상에서 오가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어떻게 유튜브 상에서의 어떤 제작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더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무역의 객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요 부분의 정의는 명확하게 무역 대외무역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역이란 무엇이냐? 재화, 용역,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전자의 형태의 무채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분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무역관리의 의의와 방법인데요. 소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무역관리의 의의를 보면요. 왜 무역을 관리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대외 경제 거래를 통해서요. 이제 무역 관리를 하는데 대무역과 같은 이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 지도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용을 정대시키고, 그 다음에 소득을 정대시키고,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을 소비자 후생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무역을 함으로써 가지는 편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시다. 그죠? 국가 경쟁력, 소비자 후생이 정대되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주된 목표로 하는 거죠. 그죠? 무역을 왜 관리하느냐 하는 명분이죠. 고용 정대시키고, 소득 정대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을 정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수입 제품 같은 것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무조건 다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국내의 어떤 기반의 산업들이 침체될 수 있고 때로는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 되면 일단 고용이 어떻게 되죠? 고용이 줄어들 거고, 고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득이 감소될 거고요. 소득이 감소되면 당연히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고요. 그러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면은 국가의 경쟁력 또한 효율성이 나오지가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죠. 그럼 그거를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된다면은 고용정대, 소득정대, 소비자 후생 정진,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분명히 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export and import, 즉 수입과 수출 간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수입과 수출 간의 밸런스, 그죠? 우리가 수입과 수출 간의 밸런스를 갖다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balance of payment다, 국제 수지다 이렇게 해서 국제 수지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국제 수지를 잘 못 맞추면 어떻게? 그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적자국이 돼도 그렇고. 또 흑자국이 돼도 너무 흑자국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요즘 최근에 보죠.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역 제재를 또 무역 제재를 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요게 이제 무역 수지 가 이제 요 두 간의 밸런스를 적정하게 맞추어서 어떤 고용을 정대시키고 소득을 정대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정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이제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이 충돌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ree trade와 administrational trade.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administrational trade라는 것은 일종의 보호무역을 이야기하죠. 보호무역.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행정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트레이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보호무역적인 그런 태태죠. 이게 되면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또 뭡니까 보복 어떤 적인 어떤 이러한 그런 대응들을 우리가 또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1948년부터 시작 가드 체제,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어떤 확장,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1995년에 들어와서 WTO 출범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프리 트레이드, 즉 자유무역에 관한 이제 세계적인 기조였습니다. 자유무역이 이제 세계적인 기조였죠. 아주 키가 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 보면은 이게 이제 다시 보호무역주로 회귀하는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보면은 자국우선주의, 그죠? 어쨌든 자국우선주의다. 그 다음에 이게 자국우선주의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을 선봉하고 자유무역을 리딩하던 미국이 지금은 이제 거의 자국의 이득을 먼저 우선시하는 자국 우선주의와 그것은 필연적으로 또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회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역관리제도, 즉 무역관리, 즉 대무역법상 무역관리는 이러한 기조, 즉 글로벌 기조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또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WTO에 제소를 당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트하고 달리 WTO는 어떤 사법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적인 어떤 통제권, 그죠?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이 있었다 이거죠. 그 위반되는 그런 자유무역 체제를 위반하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다자간 협정인 WTO에 비해서요. 양자간 협정인 FTA가 또 뭡니까? 또 한편으로서는 이게 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대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보면 FTA하고 WTO는 뭔가 그 조금 상반되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자간이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유무역을 했을 때 이제 동등하게, 그죠? 동등하게 적용하자는 거죠. 그죠? 적용하자 이런 이제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FTA는 또 어떠냐면 양자간 협정에서는 그렇게 어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친한 사이끼리는 좀 더 나은 어떤 베네핏을 주자,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하자, 즉 모두가 똑같이 하자는 이러한 그 WTO의 입장과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에 가까운, 그죠? 보호무역에 가까운 이러한 어떤 파러시를 갖고 있죠, 그죠? 파러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이익주의도 이런 메가 FTA, 그죠?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메가 FTA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EU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쪽에서는 이제 옛날에 나프타가 있었는데 이 나프타는 사실은 최근에 2019년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똑같은 멤버들을 구성되고 있었지만은
미국의 어떤 주도로 새로운 이제 안을 내서 여기 합의를 도출해서 이게 USMCA라는 새로운 이제 메가 FTA를 갖다가 발족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역 간 자유무역주의, 그죠? 지역 무역주의, 그죠? 지역 자유주의, 뭐 이런 지역주의, 일종의 지역주의죠. Regional FTA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WTO의 어떤 기본 체육대우 이런 그 정신과 이제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어떤 국내 규범과 국내 규범은 결국 뭡니까? 대무역법 같은 거죠. 이것이 WTO의 대원칙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규범과 어떤 마찰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마찰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런 이제 것들을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대무역법으로 무역을 관리하면서 주의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래서 이 그 무역 관리의 기본 방침이란 것은 앞전에 그 우리의 군정 시대와 뭐 1957년, 1967년 그다음에 그것이 1986년까지 오면서 대외무역법이란 그러한 이제 용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두가 대부분 통제의 개념이었습니다. 통제의, 그죠? 그래서 administrational trade의 개념이 있죠, 그죠? administration, 국가가 행정부가 어떤 무역 자체를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프리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기조가 굉장히 확산되었을 때는 이제 통제 개념이 아니라 free and fair trading, 즉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죠? 그 개념으로서 이제 결국은 파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파지티브는 통제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요것 말고는 허락하지 않는 거죠. 즉 명시된 것만 뭔가 허락하는 것인데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만 해놓고 그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갔다, 파지티브에서, 그죠?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리스트에 있는 것 말고는 요것만 부정되고 그것만 네거티브하다. 즉 요런 것만 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 방침으로 변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또한 무역관리도 그 체계가 법규에서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죠? 그 다음에 장관령 이런 걸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관리가 된다. 어쨌든 무역관리에 대한 무역법규는 국내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관계법규를 보면요. 우리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그 다음에 기타 관계법규, 그 다음 개별행정법. 개별행정법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거는 개별행정법은 어떤 예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개별행정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이제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서 한번 다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보건 다시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정법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55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처음에 들어갈 때 프레임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소위 이야기하는 think 트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트리를 만들고 그 트리에서 하나하나를 정리해 간다면 개념이, 확실한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고 그 윤곽에서 부분들,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는 방향으로, 그죠? 나간다면은 굉장히 또 쉽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무역 관리를 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이다, 그죠? 대외무역법이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뭐 고용을 정진하고 후생을 정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들,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무역 관리를 위한 이제 무역에 관계되는 법이 크게는 3개입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다음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대외무역법은 물품과 서비스, 그죠? 물품과 대응결제를 물품 등의 이동과 대응결제, 그죠? 그래서 총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관세법은 물품 이동 관리하면서 이제 부과되는 관세죠. 외국환관리법은 뭐고 수입 출입 대금을 결제하는, 우리가 이제 돈이 있다 해고 가서 바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환관리법에 위배됩니다. 그죠? 가가지고 돈답을 들고 가서 들고 나갈 수도 없을 거니와 또 이제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그게 정당하지 않은 돈이 지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국가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가게하고 똑같습니다. 가게랑은 이제 가정과 출돈 나갈 돈이 있으면 어머니가 돈을 잘 관리해야지, 외상 줄 거, 아버지가 수입 들어올 거, 이걸 잘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집에 애들이 자녀들이 돈을 누가 얼마 쓰고 이걸 관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놔두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얼마가 나갔는지, 얼마가 줄 돈 없는지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은 돈을 쓰고 돈을 지급하고 받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국가가 상세하게 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돈 얼마를 보내더라도 왜 어떻게 뭐 때문에 보내는가라는 증빙 서류를 갖다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외국환 관리법에 있는 거고요. 관세법에서는 이제 수출되고 수입되고 하는 우리는 이제 수출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세를 부과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왜냐면 외국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자기 물건만 우리나라에서 판다. 그래서 이득을 가져간다. 이제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이 바로 관세법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무역과 이런 주된 3개의 법은 아니지만 기타 무역과 관계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무역보험법,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촉진법, 중재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요거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외국의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나 여러 가지 이제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이러한 이제 비관세 장벽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여러 가지 각국이 다 이러한 자국의 어떤 산업 보호를 위한 이런 그 보호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역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역과 관련이 되지만 개개 행정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사법. 요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뭐 요런 것들 이렇게 주세법도 되고 하수도법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59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다 이제 뭔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수출입을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법으로, 무역을 관련돼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하면 좋겠죠. 그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대략적으로 무역 관리에 관련된 법 체계가 어떻게 어떤 트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외무역법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는요, 대외무역법이란 것이 결국은 자, 대외무역법이란 것이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그죠? 프리트레이드, 그죠? 그 다음에 대외무역을 진흥하는 것이요. 프로모션하고, 자, 페이먼트 오브 밸런스의 균형과, 그죠? 통상을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고용을 정진하고, 후생을 정진하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죠? 그런 역할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다. 또는 무역에 관한 기본적이면서 무역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죠? 일반 무역에 관계되는 데서는 모두 적용이 돼. 누구나 적용되는 거죠. 자, 무역 통상에 관한 진흥법이다. 자, 통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통상이라는 것은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WTO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련된 것이 이제 무역 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민사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죠? 민사법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통합공고를 통해 개별 행정법들과 연관된 통합법이다. 그 개별 행정법들하고 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한 59개의 그런 행정법들과 연결되었다. 이거죠. 그 법들이 개개적으로 이제 통합공고해서 이러한 같이 연계돼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뒤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목적 드렸죠. 우리가 이 목적과 성격을 보면요. 자,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요거 두 개입니다. 일단 무역을 진흥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면서 얻는 것이 뭐냐면 통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무역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수출을 더 증가시킨다. 수출을 더 증가시키면 뭡니까? 또는 물론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만 100% 또 우리가 무역 수지를 흑자만 기록하면 뭡니까? 또 다른 나라로부터 또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를 잘 적정하게 맞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무역 수지 균형을 가져오면 이것들이 뭡니까? 원활한 결제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이 확대되고 돈이 원활하게 돌면 결국 뭡니까? 이것이
국민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킨다. 결국은 뭐 GDP를 갖다가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져오겠죠. 그죠? 이것이 이제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외무역법의 어떤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대외무역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은 기본법이고 일반법이고 특별법이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한 통합법이다. 그죠? 자, 수출입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국제 또는 무역에 관한 규제가 최소하죠. 지금은 최소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이제 통제를 위한 것이면 지금은 사적 자치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free and fair trade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무역 또는 통상에 관한 진흥법이 아까 이야기한 무역에 관한 통합법이다. 뭐와 통합한다? 일반 행정법하고 같이 다 통합되어 있다. 또한 위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논하라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정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의 체계, 대외무역법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딱 키워드로 이 작동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트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의 체계란 것이요. 일단 대외무역법이 있습니다. 그죠? 대외무역법은 물론 국내법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에 의해서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대해서 또한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의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령이죠. 그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하부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행규칙 같은 거죠. 시행규칙은 이제 해당 부서의 장관이 이제 그 부서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가지는 일단 지침입니다. 그죠? 그것은 또 시행령이 어긋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시행규칙이 법에 저촉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업무 관리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규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알다시피 통상자원 그죠? 부의 어떤 고시다. 그래서 장관이 이제 고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규정에는 수출입 공고, 그 다음에 통합 공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고시로 해가지고 뭐 수출입을 어떻게 하고 하는 방법, 통합하는 방법, 다른 개별 행정법과의 통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략물자를 갖다가 수출입 신고하는 때의 어떤 방법들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시행규칙으로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것은 이제 장관령으로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해 놓은 겁니다. 자, 요렇게 일반적인 이제 이런 법의 어떤 소위 이야기는 이제 하이아르키가 있는 거죠. 체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위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법의 어떤 이런 하이아르키, 이런 이제 체계는 이렇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이 가지는 성격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 무역의 주체란 뭡니까? 기업을 이야기하겠죠. 기업을 관리한다. 인적 관리다. 여기는 이제 법인도 됐고 자연인도 되겠죠. 주체는 이제 개인 사업자도 될 수가 있고 법인 사업자도 될 수도 있겠죠. 옛날엔 개인 사업자 안 됐습니다. 갑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각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각과 을의 어떤 그러니까
분류를 해놨다. 어떤 캐티고리를 나누어놨다. 하이라키를 나누어놨다. 지금은 건설업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역업 고유번호를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무역업 등록증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행위한 대상의 관리. 자, 그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그걸 무역의 어떤 주체적인 관리, 주체가 이제 기업이 어떤 무역 행위를 할까 합니까? 무역 행위, 그 다음에 무역의 행위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역의 행위를 할 때는 자,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 대상, 그 품목에 대해서. 대상은 품목입니다. 객체입니다. 어떻게 해라. 요거는 이제 보세요. 수출 성인 면제. 이런 것은 전부 다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거래 형태를 인정하고, 자, 외화협동용 원료라는 기자들의 수입, 그 다음 전략물자, 수출허가, 상황허가, 프렌트 수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수입 수량을 제한 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수출입 정책관리에서는 자, 요런 걸 어겼을 때는 어떻게? 행정벌을 내린다. 과태료나 뭐 여러가지 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시스템대로 해놨다. 자, 다시 보세요. 수출입 공고. 수출하고 수입할 때는, 뭐 어떤 식으로 하라. 그 다음에 수출입 승인 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가져오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승인이 면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이 그 다음에 특정 거래 형태를 인정하는 것 부분에서 또 명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 외화협동용 원료 기재를 갖다가 수입하는 부분들, 그죠? 그 다음 수입해가지고 다시 수출했을 때는 이건 수출품이니까 그때는 다시 뭐 수입했을 때의 관세 같은 걸 갖다가 다시 이제 리펀드 해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 전략물자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물자를 자기네들이 이제 통제했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물자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적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략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출 허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이거는 적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다. 이러면 전략물자라도 그 다음에 수출 허가가 되겠죠. 상황 허가가 되겠고 프렌트 수출 같은 것은 이제 프렌트도 결국은 뭡니까? 그 국가의 기간적인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수출도 함부로 개인 사기업다 이래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이제 국가 경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에 넘겨준다든지 이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 국가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부가 창출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 기업이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많은 어떤 그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걸 갖다가 국외로 수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거고요.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도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팔지 말아야 될 나라에 팔았다는 거, 그죠? 들여지 말아야 될 나라에서 가져왔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크션이 있다. 이란에는 이제 대해서 미국이 검수 조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제품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 제품인 걸 해가지고 판다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은 미국 제품을 파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이 이제 원산지 표시를 위배하는 것이 되고. 수입 수량 제한 조치 같은 건 이제 쿼터제죠. 쿼터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국 상품을 그거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수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이프가드라든지 상계관세를 부탁한다든지 이제 쿼터를 갖다가 그죠? 뭐 쿼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국의 어떤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대외무역법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를 방지하는 거 관리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효과를 갖다가 도모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의 목적과 이제 자, 외국환 거래법 잠시 한번 봅니다.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것은 외국환 거래의 목적과 성격인데요. 그러면 이제 세계 대외무역법, 외국환 관리법, 관세법 이렇게 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무역을 관리하는 법이니까 이제 잠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목적과 성격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과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거하고, 자, 외국환 관리법도 목적이란 것이 외국환 거래 기타 대외 거래를 자유를 보장하고 지금 외국환 관리법도 다 자유 우리나라 외환 자유입니다. 뭐 대부분 자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90% 이상은 자유죠. 그죠? 누구든 이제 필요하면 보내면 증명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 보낼 거다. 어떻게 왜 보낸다라는 것만 이제 그 은행에다가 제시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외국환 관리법도 대외 거래의 원활화, 국제 수지 균형. 그냥 이거 이제 국제 수지 균형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킨다. 그죠? 그래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킨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달러를 살려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왜? 결제를 해야 되니까요. 무역거래. 그죠? 그러면 기업들은 당연히 뭡니까? 높은 레이트로, 그러니까 결국 자국 그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율이란 것은 미달러와의 미달러를 그러니까 외국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로 합시다. 미국 달러와 우리 돈과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다 할 때와 1달러에 1200원이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환율이 200원 높아졌다. 환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살 거를 1200원을 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1000원만 있으면 1달러를 갖다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산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우리가 평가절하다. 평가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epreciation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안정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근데 지금은 거의 90% 통제됐는데 하나의 어떤 대비책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지 이걸 뭐 못 나간다, 못 보낸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차원인데 그런데 못 나간다, 못 보낸다는 가능하겠죠. 어떤 경우에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때, 그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때.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수입이 많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외화가 넘어간다. 그러면 수입을 갖다가 쿼터 하겠죠. 그죠? 수입 제한 조치를 한다든가 수입 할당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청으로 뭐냐면 어떤 그 돈의 어떤 쓰임을 갖다가 조금 통제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 안 된다. 옛날에 이제 1980년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환율을 갖다가 국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1980년대에 모스크바에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갔는데요. 돈을 거의 끌었죠.
왜냐하면 이제 서구 문명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이제 개방적인 이제 그런 무드였는데요. 브레즈네프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맥도날드가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 있는 노동자들 월급의 한 절반 정도였어요. 하나를 사 먹는데. 근데 다 와서 다 사 먹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내 월급의 절반을 쓰더라도 맥도날드 하나 먹고 싶다. 빅맥을 하나 먹고 싶다. 그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돈을 거의 속된 말로 이제 갈구를 긁었는데 이 돈을 본국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달에 송금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했죠. 그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외환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런 기능이다. 이런 거죠. 그런 기능이다. 자, 근데 이제 외환 관리란 것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 이제 외환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환율을 안정시켜야지만 수출 기업에서 또는 수입 기업에서 원자재를 사올 때 적당한 이제 가격으로 가지고 원자재를 사올 수 있죠. 그래서 환율이 너무 높아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원가에 또 반영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높은 가격에 원자재를 사오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그죠? 통화를 안정시키고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외국 통화를 갖다가 보다 더 어떻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조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무역이 잘 되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통화를 구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납품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 그것은 이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환 관리부에 있어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만을 명시해놓고 있고 그 이외에는 다 됩니다. 그죠? 근데 네거티브 시스템을 정하는 이유가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수입을 너무 많이 한다. 그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또는 이제 대금을 이제 인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통제를 한다든가, 그죠? 그래서, 달러가 어떤 기축통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떤 방지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기축통화, 즉, 뭐, US 달러를 합시다. 있으면은,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굳이 높은 가격을 주지 않아도 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가 안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법주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인주의다. 그러면 이제 자국의 어떤 속인주의란 것은 자국 국민들에게는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속지주의란 것은 자국의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외국인은 내국인은 다 적용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속인주의는 뭐냐면은 어느 나라에 있던 자국의 국민들이 행하는 외환거래는 다 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국제주의고요. 그럼 국제주의라는 것은 어떤 국제 간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다 그걸 갖다 인정하고 또한 각국의 어떤 나라이든 각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외환관리법, 외국환 거래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 외국환 관리법도 외국환 거래법 자체도 뭡니까?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행령, 거래 규정 다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칙은 전부 다 이제 한국은행 또는 뭐 외국한 거래 업무 직업 지침은 이제 외국한 은행 이런 데서 이제 전부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그 다음에, 국내 거주자 또는 뭐 어쨌든 속인주의다, 인적관리. 그 다음에, 외국한 환율. 그 다음에 그 뭐 보낼 때 인허가 대상 거래, 이 거래는 된다, 이 거래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함부로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쪽으로 송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 송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허가들, 그죠? 일단 대외 거래에 대해서 이제 대외 외국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제 수급 계획,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제 얼마 정도 이제 그 수급 계획, 자 외국한 편연기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행정벌을 이제 취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관세법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관세법은 관세에 대한 거죠. 관세. 국내를 출입하는 뭐에 대해서? 국내에 출입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물건에 대한 관세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관세 적정한 부과하고 그 다음에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정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국민경제 발전, 그렇죠? 관세 적정한 부과. 그래서 이거 너무 또 뭐 이렇게 택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법에 정해놓은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 와서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를 가져왔을 때는 내가 요 정도로 세금을 낸다. 그러면 요 정도 세금 내고 원가 플러스 하면 내가 요 정도가 원가에 들구나. 그럼 요렇게 해서 얼마를 팔면은 내가 얼마를 남구나. 이렇게 예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그것을 법으로 정해내야지. 들어올 때마다 자의적으로 세관 직원이 또는 세관이 뭐 그냥 원칙도 없이 이렇게 매겼다 저렇게 매겼다 하면 법적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국민 경제가 이바지가 안 되겠죠. 왜? 기업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얼마에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서지가 않겠죠. 그럼 원활한 어떤 사업이 되지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절한 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후진국들에 가면은 통관을 직원들이 어떤 이상한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통관이 안 돼요. 통관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몇 달간 세관이 묶여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 기업이 어떤 빨리 해가지고 빨리 납품하고 이렇게 빨리 재빠르게 납품 기획을 정해줘야 되는데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후진국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들어가면 원칙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기업들이 다 떠나죠. 지치니까요. 그죠? 뭐 수입하면 하는데 시와 때에 따라서 장소와 때에 따라서 뭐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들쭉날쭉하고 규정도 뭐 그러니까 기업들이 떠나는 거죠.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라든지 어떤 OECD에서의 어떤 우리의 평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걸 보고 이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거든요. 저 나라는 투자를 했을 때 안정하구나.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켜지는구나. 선진국 수준이구나. 우리가 크게 뭔가를 갑자기 급작스러운 어떤 봉변은 당하지 않겠구나. 이런 신념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자, 그런 신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면은 결국 그 나라의 국민 경제는 더욱더 발전이 되겠죠. 성격은 이제 조세법적인 성격이다. 그 다음에 통관법적인 성격이고 형사법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법을 어기면은 처벌받게 되는 거죠. 통관법적인 성격이고 그다음에 조세의 성격이다. 자, 그런 이제 자 관세법이 이제 그런 법이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세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 그게 깊게 볼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역을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무역법,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그 다음에 관세법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기본 법규 있겠죠. 물론 입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면 되고요. 시행규칙은 이제 해당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그 부의 어떤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부령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령은 즉 장관령이다. 기획재정부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세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관리에 통관 가능자 납세 의무자 뭐 이렇게 사람을 그죠? 행위는 통관 그죠? 관세 부과 및 징수 그죠? 그 다음에 행정벌이 있을 거고요. 심사 및 심판. 관세 관련 행정 관리는 심사하고 심판. 뭐 그런 거죠. 뭐 일반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관련 법규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관세 환급 특례법, 그 다음에 관세사법, 임시 수입 부가세법, 소파 특례법,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조세 특례 제한법, 그 다음에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 뭐 자유무역 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법, 주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관세,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환경세법에 적용받는 거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갖다가 수입했을 때는 환경세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물질에 해당된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또 더 뭡니까? 부가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교통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몇 cc 이상이다. 그럼 몇 cc 이상이네? 그럼 이거는 환경오염 되겠네? 이렇게. 주세법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뭐냐면은, 이 통관할 때 관세율을 갖다가, 다르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관세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이었고요. 관세법에 준용된다. 이런 준용된다. 준용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그죠? 그 다음에 뭐, 국세징수법. 이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뭐, 국가가 뭐, 뭔가를 압류했다. 어떤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관세법상, 관세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뭡니까? 징수하는 거죠. 우선, 그거는 뭐, 국가가 가져간다. 이런 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용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뭐 민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압류됐던 거 경매한다 이러면은 그게 뭐 1순위, 2순위가 개인이 있더라도 국가가 뒤 후순위에 있다 합시다. 그래서 1순위가 A라고 B라는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 2순위가 B라는 사람,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관세청이다. 그런데 경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1순위, 2순위가 먼저 가져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어떻게? 관세청에 미납된 돈을 갖다가 먼저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낙찰된 부분,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낙찰되어 버리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법에 준용되는 법률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관세법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은 WTO, 뭐 WCO,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소파 협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관세법상 이제 소파 협정에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 무관세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TO 협정에서는 채국 대우의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협약된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정한 율의 관세를 적용한다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법 관련 국제 조약이나 협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강도 이제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은 3강으로서 다음 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